그럼 오늘의 행사를 주최하신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사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자 사무총장입니다. 출생과 지방소멸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매우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공동주최 함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이인혜 의원님, 연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 아시겠지만 어느 때보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어떤 현실에 재현해 있고 저출생과 맞물려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까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님들, 시민사회 모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는 평가도 함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기대했던 청소년에서는 현실성 개발 분야들이 많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실련이 조사해봤을 때 약 2,200여 개 개발 분야가 나왔다는 조사가 있었고 이 중에 96%를 고대 연장에서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더 조금 우려하는 건 이런 개발 분야의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한 건 또 28%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공산 총회나 혼합 파괴나 예산 낭비 등의 우려를 겪고 있는 이런 공학들이 지방 균형 정책, 발전 정책으로 포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경실련이 이미 22대 국회에서 개혁입법 가대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보통교육세에 대한 지원 확충, 지방정부의 자치법권을 강화하거나 인상 폐지 등과 같은 대안을 개혁법으로 해주십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경실련 정책 방향에 모두 공감하시고 힘을 좀 모아주신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패널에 참여해 주신 모든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으면 경실련은 전국에 25개 지구가 있는 지구의 주체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힘있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연대해서 한번 바꿔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신정훈입니다. 어찌 보면 국회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또 이렇게 경실련과 또 관심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학회 그리고 또 함께하신 임미애 분, 윤태영 분이 문제 제기해 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주시고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 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의 문제가 좀 해결되리라 기대했고 또 사실 작지 않은 지방자치 제도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제도적 변화가 되고서 재정에 대한 문제도 일부 또 이렇게 진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현장을 보면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서 수도권과 지방 현장을 들어보면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 제도라든가 분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또 절박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보완과 또 이 발전을 위해서 제2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랄까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 방안과 대안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속도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에 많은 실무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분권으로 저출생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넘어보자라는 지금의 논의 관련해 콘센트가 많다. 그런데 이 논의에 지방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의 지방이 겪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주면 해결이 가능한가? 저는 이런 면에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논의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병행되어야 하는 건 두 가지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잘못된 지방선거제도, 지방자치는 실종되었다는 것. 이게 지방 정치가 실종이 되었고요. 지방 정치의 실종은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고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방의 활력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허물뿐인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지방분권의 문제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분권 논의가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하는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군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의회 의원을 2006년도부터 했는데 막말로 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전혀 믿고 있지 못하구나, 안 믿는구나. 우리를 완전히 초등학생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은 유치원생 정도로 취급하고 있구나. 우리의 자율성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 군수한테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불안한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이 된 게 벌써 20년도죠? 20년 정도가 됐는데 2006년도에 지방의회,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내년에 지역에 살고 있을 사람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에는 유입인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초기 지방의회를 구성할 때는 굵직굵직한 지방의 후보들이 지방자치에 참여를 했는데, 지방의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짜잘한 지방의 후보들이 각종 이권과 개입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그러면서 지방의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달라진 건 오히려 지방의회의 질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특정한 정당이 지역의 모든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주민들은 갈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밀지 않은 정당의 후보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의 지역에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인구 2, 3만을 넘나드는 분단위에서는 지방 분권의 강화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이 위기감에 대한 수도권에서의 이해가 조금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분권의 주장과
실제로 지역에서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이 논의에 수도권에서는 이 논의가 필요한 논의일 수 있으나 인구 2, 3만 정도의 분단위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이 체감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논의하는 과정에 두 가지 함께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구의 정치위원회에서도 정책 과제로 이렇게 함께 다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토론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장을 맡은 정치위원회 중앙위원회 부의장 소수장이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인천대 김동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6분을 모셨습니다.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신유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이신 김찬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환경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 개원 교수이신 박don 교수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이신 이상건 박사님 모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셨습니다.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신 도한영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21 김규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대 김동훈 교수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발제자지만 사회자께서 시간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 자리는 발제자가 발제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입법 과제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여기에 모이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이슈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토론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과제별로 토론을 해주시고, 역시 저도 발제자지만 큰 차이 없이 그 토론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저한테 조금 말하기 편한 것들을 뽑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분권형 개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이원화하고 이 두 가지를 뽑아서 발제를 할 예정이고요. 다른 토론자 여러분들도 저보다 발제자보다 훨씬 다양한 과제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참조로 여기 나눠드린 경실련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 맨 뒷장 보시면은 그 표로 주요 논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제자부터 토론자들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과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은 큰 구조적인 개헌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라는 거는 시민들이 그 현장의 그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전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지방자치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큰 문제, 거시적인 문제하고 미시적인 문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미시적인 문제 두 가지를 뽑아서 발제 과제로 삼았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결국 이런 두 가지 과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제들이 결국에는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은 한편 아예 그 소멸 과정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행복한 사람이 없었죠. 지방은 지방대로의 어떤 그 소외의식,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또 너무 과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 또 사는 장소가 그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행복감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침 그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개원론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타서 좀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겠지만 저희는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시민단체로서 지방 분권을 개헌에 명시를 해야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라는 사안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지방 정부로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주민자치권 또 과세자주권 이런 것들이 신설되거나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개헌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도 시민들이 치안과 안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권 물론 지방 분권이 먼저 완성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그 자치경찰 이원화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희한하게 20대나 21대 국회에서 총선에서는 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관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대체로 뭐 개발 공약이라든가 또 뭐 복지 사업이라든가 주로 이제 파퓰리즘식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 지방 분권과 자치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유권자들이 정말 이제는 살기 팍팍해지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그 지방자치라든가 분권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생활 속에서 피부에 와닿고 또 체감할 수 있고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상은 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도 기억 속에서 또 관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지역 균형과였잖아요. 지역 균형과도 맞물려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균형이라는 거는 중앙에서 이제 어떤 그 분배를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러면 이제 또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와는 또 충돌할 수도 있고 또는 지방자치나 분권을 하더라도 또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이 지방분권 자치 문제가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는 이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공약들보다도 공약 속에서 파묻혀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필요성,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모습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헌법 자체, 우리나라의 이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신과 비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헌법 전문에는 뭐 국민 생활을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인구 집중 현상과 지방의 소멸 가속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구조적인 혁신을 좀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헌법 조항이 부실을 하게 된 그 결과가 뭐냐라고 보시면은 이 정부는 국회가 안 하는 부분, 국회 통제를 피해서 법률보다는 국회가 법률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자꾸 이제 지방자치 제도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률보다 시행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정권, 이 행정부의 변동에 따라서 정권의 변동에 따라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없고 흔들 수 있는 근간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헌법 전문에 이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공간적 정의라고 합니다. 공간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국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고 그 권한을 대폭 이양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현대적 입법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체로 별도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은 물론 이제 연방국가지만 그 기본법에 전체 조항 중 44.2%나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방국가로 갈 건지 아닌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선 이상은 현대 헌법의 수본 사례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권한이라든가 주체적으로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의 폭이 굉장히 적고 특히 하고 있는 데는 주로 이제 주민의 권리에 관한지 수한 문제가 이제 다루고 있다 이런 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뭐 단체장의 선임 방법도 법률로 정하고 조례 제정권이 있으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뭐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주요한 조항들이 결국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 정부가 이제 쥐고 이렇게 정권의 변동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그 지방자치의 범주가 법령에서 규정될 게 아니고 좀 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을 하고 권한도 대폭 이양을 받아서 현재와 같이 하급기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수동적 상황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논리 하나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이런 표현을 전문에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 지방분권 원리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을 한다던가 또 정책을 또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임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비용 부담 그런 것들을 좀 책임져야 되고 또 자치재정권
지방정부에게 과세자주권과 세원 배분권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지방국변형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자치경찰제에 조금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2022년 7월 1일에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었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상으로 경찰법 4조에 의해서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경찰사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생활안전, 주치자 처리라든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생활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청소년들, 교통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사무고 사실은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국가경찰 사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것도 수사 관련된 범죄, 형사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국가경찰 사무, 안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외사라든가 이런 건 국가경찰 사무지만 그 외의 것들 그 국민이나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자치경찰 사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찰법에 의하면 이게 비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치경찰 사무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받아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시도 지사의 시도에 소속된 하나의 독립 의결입니다. 7명으로 위원이 구성된 위원회 조직이고 이 조직이 사실 시도지사 밑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경찰 조직이 이 밑에 들어와야 되고 인사권도 시도지사가 해야 되고 예산도 시도지사가 해야 되고 조금 부담스러운 지자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경찰의 인건비까지 이 시도지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세원과 지출을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과정이 참 과도기적이고 좀 믿지 못하는 거죠. 시도지사에게 경찰권을 맡긴다는 것. 또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도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시도지사가 이 자치경찰 사무를 지금 지방경찰청에다가 넘긴 그러니까 위임을 임시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넘겼으면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아직 찾아오지도 못하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인사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권한이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법상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저쪽에 경찰 쪽에 넘어가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 시범 이원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분리돼야 됩니다. 사무와 조직 인사 예산이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원화 모델인데 이 이원화 모델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도 신문기사를 접하고 아는 거지만은 잘 되지 않고 있다. 거기도 시범 사업을 해도 잘 안 된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2026년도에는 계획상으로는 지금 완전한 이원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것을 이 기존의 경찰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치 경찰 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좀 새로 제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고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인사권도 뭐 사실상은 그 자치경찰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이 경찰에서 이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뭐 저희가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 원래는 그 지방경찰청의 생활안전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구대 파출소를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자치경찰은 자치 분권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112 상황실로 넘어갔어요. 그게. 예. 지구대 파출소가. 근데 이 112 상황실은 국가경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가 오히려 저쪽 국가경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은 자기네는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는 자기네가 하고 있다. 소속은 국가경찰이지만 그래서 이제 각종 복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챙겨가지고 또 주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구대 파출소가 112 상황실에 있고 생활안전과에서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제가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112 상황실은 아시다시피 일이 터진 다음에 사건이 터진 다음에 신고하고 처리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112 상황실에 있을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생활안전과라든가 지방 자치경찰 쪽으로 완전히 이관이 돼야지 범죄 예방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사권은 다시 법대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인사권을 넘겨야 되고 도로 가져와야 되고 또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세원을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을 하고 지출도 인건비까지 사업비는 물론 그 인건비까지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 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이 시도지사 산하로 이제 마치 이제 그 지방의 뭐 인천 소방본부처럼 지방의 소방본부 조직처럼 그 시도지사 책임하에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 문제하고 자치경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뒤에 이제 토론자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실 거고 제가 뭐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저희 위원회가 다양한 그 입법 과제를 발굴을 해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국가와 사회를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필트에서의 방향성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동원 위원장님은 인천 자치경찰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셔서 자치경찰에 대한 소소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무는 이것은 자치사무, 이것은 국가경찰사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돈하고 인사조직이 문제라는 거죠. 돈하고 인사조직의 문제가 나눠져 있지 않아서 결국은 반쪽, 3분의 1 정도의 자치경찰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제도 개선이 이런 정도 있으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찬호 홍준환대 교수님께서 5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김찬호입니다.
경실련에서 이렇게 자치분권 논의들을 이슈로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자치분권 이슈가 이렇게 하나의 이슈로서 끌고 나가지 못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혀 다른 이슈인데 이 두 개의 개념을 하나로 뭉쳐놓으니까 이게 이 이슈화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권 논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중앙지방관계라든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서 정말 주민 주권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논의이지 않나 하는 생각 한번 우리 국회 토론회에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단화, 도구화 되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지역에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그들만의 단체자치라고 하는 이런 논의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가장 뿌리에서부터 뭔가 시민운동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잘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 총회 제각한 주민자치, 근린정부를 만드는 그런 입법이 국회에서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법들은 그 전문이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단체들 간의 권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이 가 있는 법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민주권에 입각한 총회제에 의한 근린정부를 하는 이런 지방자치의 법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새롭게 한번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자치분권 이슈를 논의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입법 포인트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대구 경북 통합이라든지 이런 또 제주도가 단층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도에 너무 번한 민원들이 집중이 되어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공로나 작업들을 예산을 많이 썼더라고요. 해가지고 제주 주민들은 이제 복층화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걸 아마 주민투표도 하고 법률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아까 조금 전에 이미애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조적인데 구조가 잘못되어서 20년, 30년 이렇게 불러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수도권 집중이나 인구 감소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공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방의 체제 개편에 대한 아마 정치권에서는 뭔가 각자의 이유들을 가지고 제안들을 해올 텐데 경실련같이 시민사회 기반에서 정말 우리 한국의 바람직한 제도 설계를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논의가 입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발제문에 적어놓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발전의 도구로서 자치분권 논의가 되는 건 이 구조 탈피해야 됩니다. 자치분권 자체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가치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치분권 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기본법.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도시와 농촌의 자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게 단체자치 구조이다 보니까 시군구 자치해가지고 도시 농촌의 자치를 그냥 획일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요. 금산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이 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집까지 하면 8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서울의 동 하나에 15명 좀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렇습니다만 15명 국민권이 하는 그 2만, 9만 정도의 인구를 하는데 600명이 있다. 이 지방자치의 현재 구조,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뭐냐 하니까 농촌의 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한국의 지방자치가 설계되어졌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 다시 논의해야 된다. 국회에서 이 논의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정당공천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기초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이런 정치권이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을 줄서기를 만들어가지고요, 한국의 행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이 문제 풀어내지 않으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유. 네, 다음 대표 신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방분권의 목표를 위한 지방자치 분권 균형 발전을 수준을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입법부에서 논의했던 주요 대한 입법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들어가는 이후에 정부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국가를 제약하는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에 의해서 2018년도 3월 26일 날 제20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개헌안은 헌법 전문의 자치분권 그리고 지역권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국가 운영 기본 방향 중에 하나로 바로 그 지방 분권에 있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약 1년 6개월여간의 개헌특위를 운영했습니다. 당시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 선거구제 개편 논의들과 연계되면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개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개헌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그 전교수 미달로 인해서 불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에 31년 만에 헌법 개정안이 지방분권 국가를 정하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 자체가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그 21대 국회에서는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재정국을 1, 2단계로 지원하며 초강력법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법 사안 등이 이러한 지방자치분권에 있어서 입법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22대 국회에서는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했는데요. 연임기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대 국회에도 어느 때보다 정치입법에 있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는 그 부분 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매각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자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통한 소멸 위기라는 이런 공간적인 문제, 그리고 집중이라는 구조적인 요인, 저출생과 이구강조 지역의 측면의 전축으로 인한 인구 위축 문제하고 지역 간의 격차 심화 문제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실질적으로 잘 바꿔 줄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그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런 지방분권과 자치에 있어서 입법 추진 과정상에서 공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입법 방향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김영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방분권위원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20대 국회 개헌 전후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정부와
의지가 다른 입장에 차이는 다를 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일 국회에서도 대통령 주임기에 대해서 주 내용을 해서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권력분립 표현에 따른 개헌은 추진에 있어 국회에서 정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자치구권과 분명히 있어서 합의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개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재정분권에 대한 추진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입법률을 기울였지만 아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미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해왔습니다. 민주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보수정부에서도 재정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재정 분배에 대한 부분은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재정 권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 재정의 강화를 주권가지고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지방시대의 시행률을 살펴보니까 국정과제에 지방 재정력은 지방 재정 경쟁력 강화로 공모가 변동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 재정 경쟁력 강화의 중점 추진 내용으로 국정과제 전면에 있던 지방 재정 강화가 하인 내용으로 변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국정과제 2번에서 강조한 지방 자주제한 확충을 위한 지방 재정 권한의 영향에 대한 내용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건전한 지방의 여건을 조성하는 지방 책임성에 대한 내용으로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선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2008년 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 미국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수 실체를 진척시키는 목적으로 감세 정책을 했었습니다. 당시 법인세, 소득세 감세했고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세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런 내국세 감세에 따라서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고요. 다음에 지방세 감세에 대한 부분에서 지방재정이 실패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방세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의적 분권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을 만약에 감수를 했다면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권에 대한 입법 방향을 지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 중요한 다음 토론자분께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금을 대응 기금에 대한 부분, 10년간 한시로 되어 있는 금융기금 기간에 대한 부분을 연장해서 제한금을 확충하는 것도 22대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 변경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라서 지방분권의 위상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결산을 심의하실 때, 국정감사하실 때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정보교체를 한 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을 추진체계를 보면 지금 일원화해서 지방시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자치분권 관리 역할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한 내용한 지방시의 종합계획 비전 체계를 보면 5대 전략 중에 자치분권 관련된 전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전략 내 5대 신과제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 2.0으로 대표되는 주민주권과 관련된 핵심명의 신과제 내용들이 전면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서 자치분권 과제의 성과를 주민들이 실감하고 시행계획성에 대한 부분들을 헌법부에서 관심 갖고 챙겨 보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권형 기본발전을 위한 추가여건 발전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보게 되면 초과여건 발전 계획에 있어서 4+3 초과여건 특가발전 시행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경 경제동맹, 대구경 행정통화,
광주전나 뭐 메가시티 이제 많은 행정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초안에 지금 추진과정에서 행정부 관리의 자원발전에 따른 자치단체가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설정된 초강력 발전 계획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초강력 정책 공간선에 이제 설정과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권의 행정체계 개편의 모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현재 행정구역상에 광역시도에서 추진 중인 초강력 경제권에 대한 경제 동맹, 초강력 지방정부 연합 형태의 특별 지원회사단체 설치, 그리고 초강력 지방정부로서의 행정통합 등의 저출생 극복과 청년에 대한 균형잡힌 기회 제공, 그리고 지역 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 자율적인 행정체계 개편으로 단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거듭나야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초강력권에 대한 분들이 필요성을 갖고 추진된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4+3 청약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종합회의에 대한 부분을 수정도 그렇고 지금 지방시의원회 종합회의 의심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만 아니라 동서지역 간의 대표적인 영호남 지역 같은 이런 지역들도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통합적인 연계 협력이 가능한 기술이 뒷받침도 제대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이런 자치권 균형과 지원이 조화롭게 동권의 균형과 조화에서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대를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신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초강력 행정구 개편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지방분권 헌법 개정 얘기도 하셨습니다. 실은 20대 국회에서 의장실에서 헌법 개정에 관련된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큰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가보면 제가 지방 얘기할 때 비수도권에 가보면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무원도 그렇고 또 심지어 전문가들 교수들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균형 발전 얘기를 합니다. 열에 9은 균형 발전 얘기를 해요.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수도권은 그런 정도로 이 저치상 고령화 문제 내지는 지역의 소멸 문제가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탁상 공론으로 여기서 민주주의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현실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떤 문제인지를 직시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를 하는 것이 시민단체 활동의 중요한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가치이기도 하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상충되기 있어요. 예를 들면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가치다,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당공천 배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정치학을 하고 있는 선생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정당 민주주의의 헌법상이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그럼 어떻게 보는데 정당 공천을 폐지하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또 자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환경대 박종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경대 박종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시고 토론하신 분이 많아서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책에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책이 없지만 하고 싶은 얘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가 결혼이 되면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할거냐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발표해 주셨고, 그래서 발표 내용을 제가 53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쪽에 안 나오는 제가 설명드리면 54쪽부터 시작해서 주요 4개 정당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각 정당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발표하신 부분 내용 중에 그 내용 조금 정리를 해서 92쪽에 제가 정책 제안이라는 걸로 목차를 해서 지방분권은 헌법 개헌 그리고 지방 재정 확충 그리고 일생원태를 중요한 참여 확대 이렇게 큰 주제에 3개로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1대도 집행하려고 했지만 개헌 부분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형이라고 한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하나 새로 저희 첨부하면 지방 정부라는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지방자치법이 1947년 4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지방자치법이 일본의 지방자치법 그대로 갔다 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부라기보다는 공법인, 우리나라는 개념 없는데 공법인 불러야죠. 공권력이라든가 행정서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일반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지방자치단체라고 떴고 그리고 거기에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자가 사방, 동서남북 당자를 썼는데 사실 그 방자보다는 그 나라 방자를 써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연방이라고 하는 것에 이 당이라고 하는 나라 방자를 써서 나라의 연합이 돼갖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기도 조금 더 자치권을 강화한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의 단체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부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념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으로 올라가는 서경장 때 기억나 나오고 팔도로 만들어지고 또 1914년도에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행정체, 지금의 행정체의 기초가 되는 읍면동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있었지만 그때 현대적인 의미의 읍면동을 만들면서 일제가 통제하기 위한 행정체계로서 읍면동이 만들어지고 그게 해방되거나 예를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거의 100년이 넘게 같은 책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데도 100년 동안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럼 몸도 커졌고 생각도 커졌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책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인데 앞으로는 지방에 의한 지방자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 지방자치는 국가는 무엇보다 통제하고 회의화시켜서 균등화시키려고 하는데 지방에 의한 지방은 각자 지방의 나름의 특성과 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춤형 옷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 중에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종류가 2가지 중추제도 있고 광역과 기초. 그럼 광역은 저 17개 시도로 하고 있고 기초 226개가 있는데 226개의 기초지자체의 형태나 규모나 이런 걸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120만 인구라고 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수원과 9,800명이라는 울릉과 같은 레벨의 동일한 지방자치라고 해서 똑같은 지방 형태로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다양화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위원회를 하면 되느냐? 또 단체장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2만 명, 1만 명, 예를 들어서 10,000명 되는 지자체에 가보면은 모든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아, 누가 단체장 되려면 서로 단체장 되려고 막
투표를 하고 또 그 3월에 형성되고 지역은 안 생기고 굳이 이런 데서 그렇게 다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인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가 지역에 있는 소수 엘리트의 그 권력을 쥐게 이런 걸로 변질된 지방자치는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걸 없애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지방자치 체계의 다양함 그리고 지방자치 범위에도 다양함 그러니까 지금 있는 행정구역 체계 국제시대에 만든 그 체계에서 그대로 자연 옛날에는 저기 뭐 산과 강과 열로 인해서 경계를 섰는데 그게 그대로 되면서 지금 100년이 넘어서 인구도 많이 변하고 산업도 다 변하고 교통 변하고 통신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그걸 그대로 놓아서 지금 새로 되는 신도시에는 서로 알력이 심해서 그 경계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위례 신도시의 세계 기초시장에 서로 자기네 영역이라고 아파트 앞뒤 같은 생활권에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를 안보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행정 측에서 그런 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이런 많은 곳이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분적인 개편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궁극적으로는 전체 우리나라의 이 헌법적인 개편이 있어도 그 개편 하에서 우리나라의 방향이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나 좀 과격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는 각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계신 또 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정책실장이신 이상범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은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협의 이상범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차세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 가야 될 그러한 형태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방자치는 무엇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고 싶습니다. 각자 여러 전문가 분들이시고 이미 이러한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의 현장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면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공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든지 또는 원초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이렇게 30년이 됐죠. 30년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라든지 소위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제로 뭐가 변했지 체감은 못하지만은 자 30년 동안 어떤 지방자치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어떠한 이러한 대한민국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선시대를 잠깐 생각해봐도 반선시대 단체의 반선시대 어떤 그런 행정구역이 지금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어떤 그런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는 그런 원초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있는 지방자치는 어느 수준에서 하는 가장 바람직하냐? 저는 지금의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광역 위주로 움직이는 자체가 좀 우려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의 폐해가 우리는 말씀한 대로 다 아시겠지만 광역화도 중앙 집권에 못지않은 폐해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예산 투입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그런 분례를 계속 움직이면서 실제로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고 실제로 집행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주특별자치가 왜 기초를 보완하려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놓고 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주민의 어떠한 필요한 그 수요를 갖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기초 부활의 의미가 지속되고 있고 필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광역주의 형태라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갖다가 높일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중앙 광역 기초 어떤 협력적인 수평적 거버넌스 협력체를 가는 것이 그런 국가적 구조를 번역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방자치 또는 자치분권이 가야 될 또 다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치경찰제 기초단위 병행 실시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 제공을 위한 사무배분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중앙기관 협력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대표권 확보라든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히 지방 분권의 헌법 개혁은 필요하죠. 그리고 그쪽 부분에서 다른 것도 아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기본적인 형태의 어떠한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 분권으로 가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또 뚝딱 지방 분권의 헌법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는 75페이지에 사무배분 특별법 제정을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예를 들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지방헌법 개정 토대로 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법률적 어떤 그러한 개정 토대로 해서 쭉 지방 분권적 국가로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1982년도, 83년도에 프랑스는 사무배분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지방 분권적 국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계속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단계적으로 21대부터 밟아나가면서 지방 분권의 헌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 요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앙이 할 일, 광역이 할 일, 기초가 할 일을 갖다가 명확하게 권한을 갖다가 내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틀리지 않으신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시고 보는 지방 재정 강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방 교부세 확대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 저희들은 1단계, 2단계 재정부를 토대로 해서 지방 소비세가 25.3%까지 지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제쳐두고 세금이 지방을 왔다는 얘기는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위주로 재원이 많이 가면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전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경북이나 또는 경상도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자치단체 어떠한 재원을 갖다가 좀 더 확보시킬 수 있는 측면은 교부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치 미래에서 교부세 확대 방안이라는 내용을 제안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조정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철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소비세 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재정을 토대로 해서 이미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가 기초분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명확하게 기초지방소비세라는 어떤 세목을 신설하게 된다면 향후 저는 그때 재정분권이 앞으로 지속될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재정분권 토대로 해서 기초지방 부가가치세가 이양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초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된다면은 중앙과 광역, 기초의 어떤 갈등 관계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입법 방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자치 자치경찰제 병행인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자치경찰 관련된 치안은 주민 현황 미착륙 치안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에서 움직이는 경우 기초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과연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만들어주고 광역같이 움직이면서 그 기초경찰 때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초경찰제가 사실 기초경찰제를 실제로는 시군구에서 움직이는 걸로 이미
만들어졌다. 갑자기 정치권에서 바뀌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치적인 어떤 뭐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도 자치 경찰제는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자치 경찰제로 움직이면서 권한도 방역과 기초가 같이 나누면서 실제로 주민한테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봤을 때 기초단위 자치정책 변경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등 많은 지금의 당면한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중앙에서 많은 어떠한 그러한 재원을 투입한다든지 중앙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효과는 저는 많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뭐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이 스스로 맞춤형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같다 길을 열어주고 그 열어진 길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어떠한 지역균형 발전의 어떤 다른 형태로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 또는 저출산 불행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된 걸 갖다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재원을, 더 많은 어떤 그러한 건물들을 갖다 지방에 내려주는 건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권한과 어떤 지방이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갖다가 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 스스로 지방이 할 수 있는 형태를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인구 3,000분이 안 되는 도시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의 모토는 나가라. 하지만 당신들이 와서 은퇴해서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는 모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 하나가 어떤 인구 소멸이나 지방의 어떤 그런 소멸을 갖다 막지 않지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길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갖다가 스스로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방이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 굴레에서 지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중앙계획 기초협력대 법원에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해요. 자치권이나 또는 자치분권은 저는 권한의 투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고 말로 아니면 또 어떤 뭐 돈으로 또는 뭐 일시적인 걸로 주는 거는 저는 절대 맞지 않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배분하고 권한이 또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좀 더 정착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장에 계셔서 하실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입법 사항도 말씀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입법화하는 다음으로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에 계신 고한영 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본인들 다 다들 저는 왜 그럴까? 왜 지방 소멸 사고 집중 중앙자치단체보다 책임 여러분 지금 와서 또 일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다하고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고 55년 인쇄를 주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와 국권을 저는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저는 권한을 이제 주민자치라든지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는 뭐냐라고 생각하면 정치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곳에 계시는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줄 세우고 의원들과 지방에 대해서 안 주잖아요. 자유를 줍니까? 안 주면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회 의원님들이 좀 돌아봐야 된다고 보이시고, 앞서도 오늘 발제에서 나왔었지만 20대, 21대와 22대의 공약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지방자치공무원 균형발전 부분. 물론 이제 지역 소멸에 따른 균형발전 부분들이 저는 많이 가게 되는 부분,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물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법 개정 개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 오는 200명, 299명 현명의 의원님들이 과연 이런 문제에 얼마큼 관심이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의 권한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크니까 힘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보이시는데, 과연 국회에서 주민자치법이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주민수환이든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나 과연 그것이 얼마큼 구현됐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과 분위기에서 저는 대단한 위기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이 균형발전법과 사는 인구소멸 문제, 이번에 종부세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지역 국회 의원님이 이제 그 부동산 교육서를 따르는 지방 재정의 그 차지할 비율이 부산이 전국 5중에 3군데가 있어요. 부산시, 중구, 영도구, 동구문화, 그리고 인천 형제가 있고 하나가 울릉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의원님들이 얼마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제가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과연 이후에도 저는 더 갈까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더 이런 분위기라 더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리가 오늘 이 중국 경실련에서 이런 자리가 저는 되게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치와 분권과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같이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쩌면 이 균형 발전 문제는 어쩌면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일정 이해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논의를 좀 붙이는다고 생각합니다. 붙여서 저는 일정 정도 해결할 수 들어가는 방향의 지역 소멸에 대한 인구 감소와 유치와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시민단체로서는 일정 정도 부담이 되고 어쩌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가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뜻이 있는 정치인들께서 저는 다시 이걸 버텨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 중에 저는 토론문에 하나 드리는 앞서 우리 일단은 얘기하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국의 중앙지방협력회가 있는데 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본 일상을 나가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앙부처의 실국자의 안건을 통합을 시키면 안건 상정이 안 됩니다. 중앙지방협력회 수축의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동의를 해서 안건을 붙이자 하더라도 그 대신으로 보면 국장이 이거 동의 못한다면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됩니다. 총 20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총 20개 안건 중에 지방 의지와 관련된 3개 정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가 함께 참여하는 별로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관련 미래가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고비를 드리고 앞선 발제하신 부분들과 지방재정 자치의 문제로 그리고 자치 개편에 대해서 다들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 함께 만들어야 되겠으나 저는 어쨌든 우선적으로 우리 종의원 국회의원님들 제발 이 지방자치와 분권과 균형발전 문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좀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시민단 활동과 중앙정치인들이 이런 자치분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김기현 기자님. 김기현입니다. 몇 가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정권 쪽이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는 대단히 초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연관계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정말 그때 들었을 때도 좀 터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도 해서 어떤 것들을 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랄까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균형발전 성과와 관련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균형발전 정책을 가로막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29번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을 시도했는데 그건 안 됐죠. 안 됐는데 이거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입법도 국회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세도 법률주의가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죄형법조원주의라는 것도 결국 국회에서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법률 그리고 형벌 이 모든 걸 다 중앙에 있는 국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이 없이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독일 같은 나라를 볼 때,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볼 때 아시겠지만 독일에는 각 주마다 수상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미국은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고 거기 대법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는 아예 지방 자치 이런 게 아니라 영주 체제 같은 공권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고려시대 이후에 우리가 600년 이상 우리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 주 장관이고 주 수상이고 대법원이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분권과 자치 경험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준 높은 성숙한 지방분권, 자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어떤 기능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나 행정이나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을 입법도 그러니까 지방에 정부에 넘겨줬을 때 저는 지금 지방의 정부들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거수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많이 있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뜻이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방 정부의 장의 권한이 너무나도 세지고 일방적으로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을 일시에 이렇게 다 넘겨주는 것이 합당한지 최소한 의회가 좀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의회는 중간 선거를 치르게 한다든가 지금 동시선거 아닙니까? 동시선거하면 똑같이 되거든요 정당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대책이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좀 우리가 많이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좀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고 기사도 많이 쓴 편인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치경찰제라는 게
검찰개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권이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경찰이 비대해지니까 경찰의 생활경찰 기능과 수사경찰 기능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검찰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딸려서 이 자치경찰제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 이 자치경찰제 현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국수원과 이 자치경찰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전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자치경찰제는 왜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과연 예를 들면 소방청 얘기도 하고 싶은데, 소방청은 아시다시피 지방별로 나눠져 있던 걸 지금 국가 단위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검토를 해서, 소방청도 사실 충분히 검토해서 전환한 것은 아닌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충분히 검토해서 전환을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검사들이 계속 경찰이 비대해지는 걸 막아야 된다, 수사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이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제 하려면 이런 것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지방정부의 장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경찰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선거로 그 경찰청장을 뽑을 것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그냥 경찰청장이 다 지휘하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체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특별지방정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과 특례가 들어간 그 지방정부들이 5개 있거든요. 저는 이거 다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폐지하고 모든 그 17개 그 지방정부들이 더 높은 수준의 더 자율적인 그런 어떤 그 자치권, 그 분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지. 세종이나 사실은 그 제주정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애한테 무슨 떡주는 것도 아니고 막 어디가 해달라고 그러면 전북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하려면 강원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그게 다 특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 특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시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메가시티는 사실은 그 말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지금 정책이에요. 이름은 메가시티인데 실제로는 대광역권, 초광역권 정책이거든요. 메가시티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도시가 성장을 해서 그 규모가 그 도시의 그 행정구역 안과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1000만 명이 넘어가면 그게 메가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발전이 그냥 결과인데 메가시티를 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식의 거꾸로 된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초광역권, 대광역권이라고 말하면 좀 다른 문제겠죠. 근데 초광역권, 대광역권을 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서울과 지금 경기와 인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울의 인구가 그 주변 지역으로 막 스프롤이라고 하잖아요. 확산이 돼서 서울에 살아야 될 사람이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과 서울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 도시에서는 그런 스크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산 정도가 좀 나타난다고 할까요? 인구 밀도로 보면 서울은 15,000이고 지방 도시들은 4,000, 5,000, 3,000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그 인구를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확산시켜가지고 흩어놓은 다음에 그 지역과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대중교통을 막 연결을 하고 막 주변 지역을 또 막 신도시로 개발하고, 과연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그 메가시티 정책은 거점도시 정책, 그리고 거점도시가 사실은 컴팩시티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과 연결해서 그 핵이 되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좀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지역의 경우는 사실은 이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 광역시 통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차별을 받거나 이제 여러 가지 후퇴되는 그런 측면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주적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과 경쟁을 하려면 광역도 차원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점 도시, 이렇게 부산, 뭐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도시들을 키워서 서울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래도 경쟁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 정책은 이를테면 확산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도시를 강화하는 정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혁신도시 정책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 혁신도시를 다 지방의 광역 대도시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엉뚱한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광역 대도시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오히려 광역의 보루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까지 지금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공동 기념 발전과 평가 지방분권형 개혁 문제, 조세법률주의 지형 정부도 헌법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지방정부의 정치 구도가 일단 복지체제로 돼서 이걸 의미 있는 어떤 정부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면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제가 자산 입장에서 오늘 토론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자치분권 균형발전 입법 방향 모델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지방분권 국가를 구축하고 이제는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더 이상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요.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뭐 초강력 메가시티다, 뭐 초강력 협력이다, 부울경, 대구경, 행정 통합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한번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 정부 때 부울경, 대구경부, 광주, 전남, 대전세종, 충청이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해서 흐지부지 됐다. 그만큼 기수도권은 지역 소멸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현실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지방행정구역을 제시했고, 또 수도권에서 최근 얘기된 뭐 지금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 편입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이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정분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시도와 시군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도시와 농촌 지방자치단체, 중소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조정제도 필요하고 하다는 거죠. 그런데 늘 제가 경실련 지방자치 활동을 쭉 해오면서 보면 재정분권은 늘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부가가치세가 조금은 좀 높아져서 그나마 그렇지만 여전히 재정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분권 문제가 늘 나오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부산경실련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중앙정치의 성찰이 필요하다. 과연 중앙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 얘기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서 또는 균형발전의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침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좀 더 중앙정치에서 꺼내서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당 공천 문제도 아까 토론자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당 공천 문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정당 공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시군구 의원들을 공천하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는 정치 생태계가 살아남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심부름권 같은 그런 정도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이라면 이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정당 공천 문제도 폐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좀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이 문제가 정치 생태계가 좀 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난 논산시장 삼선했던 논산시장을 만나봤는데 이분이 시도의회 의원하고 시장군수부총장하고 국회의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런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고 또 더 다른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생태계가 리크루트 과정이 깨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치의 장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 문제 여러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자치경찰 문제는 참여정부 때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중심의 자치경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 시도 자치경찰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구 자치경찰이 핵심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 그리고 급히 하다 보니까 우리 한겨레 20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검찰 개혁을 위한 방편으로 자치경찰을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양.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는 배분했지만 그 나머지 예산의 문제랄지 조직 인사권은 전혀 독립되어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이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또 중앙정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할 수 있도록 입법 또 개선 내지는 지금 국가경찰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법으로는 분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정리를 할 수 오늘 토론 내용들이 이 정도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지방자치와 이 분권에 관련된 입법 방향 큰 틀에서 우리 경실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입법 내지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되어 있던 법들을 좀 개정하는 방향에서 좀 더 수도권, 비수도권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에서 저희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